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어서 한랭 질환은 물론 동파 및 화재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별에 따라 통풍 위험이 높은 술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류에 상관없이 마시는 양이 늘거나 비만한 경우 통풍 위험이 높아 음주와 체형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모티프 테크놀로지스가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이버 탈락 이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도전에 어떤 팀들이 참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 수준의 강력한 북극 한파가 최소 일주일 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상층 대기 흐름이 막히는 이른바 블로킹 현상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눈 소식도 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 서해안,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 쌓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따라 통풍 위험이 높은 술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종류에 상관없이 마시는 양이 늘거나 비만한 경우 위험은 더 컸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던 직장인 이모 씨. 최근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자 한동안 줄었던 음주가 다시 늘고 몸 관리도 소홀해졌습니다.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술은 좀 줄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 생각을 하면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산 수치가 정상이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인 17,000여 명의 혈청 요산 수치를 분석한 결과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시는 양이 늘수록 요산 수치는 함께 올라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남성은 주로 소주를 마신 경우, 여성은 맥주를 마신 경우에 요산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산 수치는 비만과의 연관성도 컸습니다.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술을 조금만 줄여도 효과가 뚜렷했지만 비만인 경우 체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술을 줄여도 요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종과 상관없이 음주량이 늘수록 요산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한 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겹살이나 소고기 같은 고단백질 안주를 피하고 이제 같은 양이라도 술을 천천히 마시고 또 중간에 수분을 계속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상일 수 있지만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되는 통풍. 통풍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주를 줄이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 보도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도의 유일한 AI 데이터 센터는 광주에 있습니다. 지난해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현재는 어떤지 또 해남에 지어질 초대형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정부와 광주시, NHN이 6천억여 원을 투자해 엔비디아의 첨단 GPU H100 1120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는 이 자원을 사실상 무료로 사용합니다. 지난해 600여 개 기업이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GPU와 저장 공간을 사용해 AI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 겁니다. 2023년부터 4,000건 넘는 연구 과제를 지원했는데 지난해 갑자기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요도 없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헛돈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절반이 놀고 있어요.
국가 예산 이러다가 고철됩니다. GPU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한 3년 정도로 알고 그렇습니다. 3년 되면 고철되고 5년 되면 고철되고 3년 되면 구형됩니다. 다만 가동을 멈춘 건 AI를 쓰고 싶어하는 연구소나 기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 문제로 GPU를 돌릴 전기요금과 유지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 200개의 기업이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3강 9월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광주 센터의 10배 넘는 규모입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삼성 SDS가 참여해 전남 해남으로 장소를 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2조 5천억 원의 상당 부분을 국민성장펀드로 메우는 게 광주와 다른 점입니다. 1차 메가 프로젝트로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국민 돈이 들어가는 만큼 AI 기술 개발이 수익으로 연결돼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목적이 도전적인 과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GPU를 샀을 때 어떤 기대 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이런 투자를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데 국가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선행 투자를 통해서 목표대로 2029년 해남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완공되면 해남과 광주는 공공 AI 연구 산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들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알 낳는 거위가 되려면 막대한 초기 자본뿐만 아니라 장시간 흔들림 없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지난 5개 정예팀 선발 당시 탈락한 모티프 테크놀로지스가 탈락팀 가운데는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는 추가 공모 참여를 위해 지난 7월 구성했던 컨소시엄 외에 추가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모델 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I를 포함해 5개 정예팀 선발 당시 떨어진 카카오와 KT, 모티프 테크놀로지스, 코난 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 팀에도 다시 기회를 줘서 1개 팀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시간 제한 제도 도입과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과 함께 휴식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입니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내 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인데요. 올해 주요 과기계 이슈와 전망에 대해 오태석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올해 들어서 1월도 중반을 넘었습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은 올해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나 이런 화제들이 무엇인지가 또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올해 정부는 우리나라 대전환을 위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도 성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주요한 시점이고 또 작년에 마련을 했던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방안도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 신산업 창출과 관련된 첨단 기술 발전 또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그리고 AI 이후의 새로운 혁신, 예를 들면 우주 분야,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우선 AI 열풍은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SMR, 핵융합 등 여러 관심이 많은데 그 분야에서는 많은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우주 분야가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상업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누리호도 이제 5차 발사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 나사는 이제 금년 2월에 그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폴로 계획 이후에 54년 만에 유인 그 우주 비행사가 달 궤도를 이제 도는 그런 계기가 좀 되게 되고 예. 이로 인해서 달 탐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좀 빨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AI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올해 AI 기술의 화두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 아무래도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 CES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보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로봇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제 활용해서 실제 산업 현장 그리고 앞으로 연구 개발, 핵융합로 구축 등에도 이제 활용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AI가 이제 단순히 보여주는 기술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 작동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보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AI가 오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한 자율 단계에 접어들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고 특정 업무에서는 AI가 이제 주도하는 그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화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제조 인프라 그리고 현장 데이터가 풍부해서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방문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피지컬 AI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아마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적 기반을 아마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CES만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또 무서운 속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 또 레드테크라고 하는 이 중국의 과학기술 기세가 상당히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소위 기술 굴기를 성공을 해서 이제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그 추격자가 아니고 일부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경쟁을 선도하는 수준에 사실상 이르렀습니다. 말씀드린 CES에 선보였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또 양자 기술뿐만 아니고 심지어 기초과학 등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고 며칠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하버드를 누르고 중국의 저장대학교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중국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또 글로벌 공급망도 이제 흔들리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통제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또 기술 블록화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잘하냐라고 이제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일단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지도 아래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대학, 연구기관, 심지어 기업까지 하나의 국가적인 목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움직이는 일명 뭐 새로운 형태의 국가 총동원 체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독특한 어떤 혁신 방법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제조 2025를 포함을 해서 15차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들을 설정도 잘하고 꾸준하게 그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좀 우리나라로서는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겠는데 우리도 이제 중장기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우고 차질 없이 좀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레드테크를 앞세우고 이제 우리나라 그 주력 산업들하고 많은 경쟁을 하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는데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이제 맞닥뜨리면서 경쟁하기보다는 그 파도가 지나가야 될 전략적 지점들
좀 선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또 초격차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과학기술에서 성장함에 있어서 뭐 중장기 계획도 잘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규모가 130조 원이잖아요. 기획평가원에서 매년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를 또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R&D의 특성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조사, 즉 정부와 기업까지 다 포함한 규모가 이제 131조 정도고 GDP 대비로는 5%를 좀 넘어서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아까 미국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의 비교했을 때 8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규모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에 2024년에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전체 기업 R&D가 많이 늘은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증가했던 상당 부분이 일부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 다수의 대기업들,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고 또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력 산업의 매출 감소되는 측면도 있고 또 불확실성이 증대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여력, 또 의지에 더 영향을 미친 결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개발 전망조사라고 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구체화할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약간은 좀 하회하는 좀 낮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기업 전반에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고 또 정부 연구개발 투자 역시 단순한 재정 투입보다는 이런 대학과 출연연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또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이번 정부의 그 R&D 예산이 뭐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적어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번 정부가 또 편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주요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이렇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과학기술 주도로 혁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 운영의 그리고 그걸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금년도 예산의 큰 특징은 단순 규모 확대뿐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AI를 중심으로 한 대전환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연구개발 투자 방식과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연구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그런 게 가능했고 그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관련 법안이 지금 본회의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되고 폐지가 되면 보다 신속하고 좀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역할 정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상으로 좀 보이는데 혁신전략 싱크탱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지금 기획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부 출연 기관도 올해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PBS라고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출연인이 국가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키스텝도 기존에 이제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전략 수립, 그다음에 예산 편성 등을 주로 했는데 이게 국한하지 않고 이제 기술 사업화라든지 기술 금융, 기술 규제 등 혁신적
정책 전반으로 좀 연구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연구 개발과 그다음에 산업 시장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연구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새로운 업무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저희가 매년 연초에 향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아젠다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9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미래 기술과 이제 산업 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생태계 또 구축, 그리고 합성 생물학 기반의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 혁신을 강화하자는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기획평가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약 9개월 정도 되신 거죠? 네네. 예. 그 취임 초기에 역점을 두신 부분하고 또 앞으로의 기관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연구 개발비, 자본, 인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도국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기술 여건에 맞는 혁신 전략을 이제 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혁신 정책을 확장을 포함을 해서 구성원들 많은 논의를 거쳐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키워드는 혁신, 전략, 그다음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뽑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그 새롭게 지금 미션으로 설정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 내부의 주요 업무에 AI 도입을 좀 확산해야 되겠다. 기존에도 저희가 가진 데이터라든지 보고서를 가지고 AI를 학습시켜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를 일상 업무 전반으로 좀 확대해서 본격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태석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끝날 것만 같던 대미 관세 폭풍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타깃은 우리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 마이크론의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는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군사, 안보할 것 없이 필수품이 된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회사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겨냥한 러트닉의 이 발언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령으로 위협을 다시 시작한 뒤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경쟁국 타이완은 이튿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TSMC는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생산량과 연동해 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TSMC처럼 미국의 대규모 제조시설을 갑자기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미국에 이미 파운드리,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건설 중인 공장까지 합치면 앞으로 20년치 공사 계획이 모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기술 수요에 맞춰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반도체 업계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용인 투자에 우리 천조 얘기하잖아요. 누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투자해야 돼요. 한 번 지면 평택 같은 경우는 6동을 짓잖아요. 용인도 삼성은 6동을 짓게 돼 있잖아요. 한국은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타이완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건을 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그대로 적용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반도체 관세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2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새로 등록되면서 2년 동안 이어진 역성장 흐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발표한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보다 50.1% 증가한 22만 177대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사별로는 기아가 6만 609대로 가장 많았고 테슬라가 5만 9,893대, 현대차가 5만 5,461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모델별 판매 순위를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 Y가 5만 397대로 전년보다 169.2% 급증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